자, 그리고 8개월이 흐른 632년 1월. 결국 신라엔 진평왕이란 태양이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대하납시오. 이야, 정망고. 와, 우리 역사상 최초 여왕직이. 이에 새로운 신국을 이끌 우리의 폐하십니다. 신라 이제 27대 왕 선덕 여왕 시대의 막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즉위 직후에요. 선덕 여왕이 당면한 과제는요. 신하들인 귀족은 물론 신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즉 왕인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사실 네. 때 선덕 여왕이 즉위할 때 선덕 여왕의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예, 선덕여왕이 언제 태어난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대략 이 40대 초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덕 여왕이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뜻밖의 행보요? 뜻밖의 행보? 시작인데? 자, 선덕 여왕은요. 상대등인 대신 을제라는 인물에게 물음표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대신 을제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에요? 상대등이니까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신하. 신하? 네. 원로 대신. 정답. 정답. 이제 나랑 거의 동급이다. 상하관계를 없앤다. 말 그냥 편하게 해라라는 느낌? 오,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인 그런 느낌. 진짜 막 파격적이다. 뭐 인사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신임 왕이에요. 네. 많이 몰라요. 음흠.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대신 처리 좀 맡아달라고. 접근 좋아요. 잠깐만요. 예, 접근 좋은데 사족을 많이 붙이니까 오답. 아, 정답. 네, 정답. 일정 기간 동안 나 대신 왕정을 좀 맡아달라. 잠깐만.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3개월이라고 정확히 얘기했고요. 저는 일정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정답. 정답은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선덕 여왕은 40대 초반으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즉위했음에도 원로 귀족이자 상대등인 을제라는 인물에게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게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상대등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귀족 세력에게 정치를 맡기고 일선에선 잠시 한 발 물러났던 거죠. 이 선덕여왕은 즉위 몇 달 전에 이 반란 모의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성인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즉위한 이후에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대신 을제에게 정치를 맡기면서 그에게 자신이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선덕 여왕 아예 손 놓고 그냥 물러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선덕 여왕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또 다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죠. 자, 선덕 여왕이 특히 신임하고 등용했던 인물들 누구였겠습니까? 김유지, 김춘추.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조카인 김춘추와 장군 김유신이었죠. 김춘추는 아버지 김용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찍이 총명함을 드러냈고요. 김유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등 정말 무관으로서 능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선덕 여왕은요, 두 사람을 공주 시절부터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김유신, 김춘추 이 둘은요, 진평왕 때나 선덕 여왕 즉위 당시에도요,
신라 조정에서 그 비주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 당시만 해도. 네. 아 이거 그 HTS 갔었죠. 갔었습니다. 네. 김춘추의 경우에는요. 폐위된 왕의 손자란 꼬리표 때문에 귀족들이 김춘추를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유신 집안은 정통 신라인이 아닌 가약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조정에서 내내 견제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둘 다 그냥 변방에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덕 여왕은요 굳게 결심하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김춘추, 군사적으로는 김유신 이 두 사람을 최측근으로 기용하고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선덕 여왕이 능력을 보일 기회의 장을 열어줬으니까 그렇다면 선덕 여왕을 향한 김춘추와 김유신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완전 충성이죠. 그죠? 폐하, 심려 거두십시오. 신과 춘추가 조정을 바로 세우고 대왕 폐하의 지세를 빛내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할 인물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요. 기존 귀족 세력인 구귀족 세력에 대항할 새로운 세력, 신귀족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측근 세력을 모으며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선덕 여왕. 즉위 3년째로 접어든 634년 1월. 선덕 여왕은 이제 때가 됐다면서 신하들에게 중대 선언을 합니다. 선덕 여왕이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었다. 바로 진평왕대에 쓰던 건복이란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자, 연호가 뭐냐? 연호는요, 군주가 재위하는 동안 그 해를 셀 때 붙이는 칭호를 뜻합니다. 인평 1년, 인평 2년, 인평 3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어떤 기록 봤을 때 어떤 실록에 보면 뭐 정조 1년, 정조 2년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으니까 선언 시점부터 인평 1년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1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거죠. 하는 거고 예, 예. 그 당시 그렇게 쓰지 않았죠. 큰일 나는 거죠. 기록상으로 저희가 볼 때만 그렇게 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아, 네. 그렇다면 선덕 여왕의 연호 인평의 뜻을 한번 볼까요? 어질 인자에 공평할 평. 어질고 고르게 또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근데 왜 즉위한 지 3년이 되어서야 연호를 바꾼 거예요? 그 전에도 됐었잖아요.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진평왕의 3년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덕 여왕이 3년간은 이 진평왕의 연호를 유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예우 기간이 끝나자 여왕이 자신만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담은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